차 안은 고요하지만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길은 불길하다. 와이퍼가 잔잔한 이슬비를 쓸어내고 있을 때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온다. 오늘 밤은 어둠이 깊습니다. 모두 안전히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곡은 조금 특별하게 준비했어요. 남자의 손이 볼륨을 낮춘다. 차 안엔 정적이 깃들고 창문 밖 어둠 속에서 길가의 나무들이 괴기스럽게 흔들린다. 얼마 후 그는 더플백에 손잡이를 질질 끌고 산장으로 들어가는 계단으로 힘겹게 가방을 끌고 간다. 여기 어둠을 숨긴 한 남자가 있다. 프롤로그. 후미야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식당에 한 여학생이 앉아 있다. 그 여학생은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게임 펄프페러에 집중하고 있었고, 후미야는 서빙할 음식을 들고 그녀 뒤를 지나가며 우연히 그녀의 화면을 보곤 멈춰선다. 안녕하세요. 아야카 야카님 맞으시죠? 혹시 후미야 091이 전데 기억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엿본 건 아닌데 우연히 아야카 야카라는 아이디가 보여서. 여학생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잠시 멍하니 후미야를 올려다보곤 이내 화색을 띤 얼굴로 말한다. 혹시 어제 토너먼트전에서 투명폭탄 공격으로 전장을 뒤집은 후미야 091님? 그 말을 내뱉으며 여학생은 후미야의 오른손에 큰 흉터 자국에 시선을 잠시 뺏겼다. 그 흉터는 후미야가 활동하는 산악 동아리 활동 중 생겼던 것이었고, 그 사고로 후미야는 동아리 활동을 잠시 쉬고 있었다. 그리고 여학생의 시선이 느껴졌는지 재빠르게 오른손을 뒤로 숨긴 후미야가 말을 이었다. 맞아요. 어제 토너먼트전. 와, 신기하네요. 이런 곳에서 후미야님 같은 고수분을 만날 줄이야. 여학생의 말대로 이런 곳에서 이 둘이 만나는 게 신기하긴 할 것이다. 이곳은 가가조 의과대학에 속한 정신병동 중 비교적 증세가 가벼운 환자도 드나들 수 있는 공용 공간이었다. 후미야는 아야카 야카라는 닉네임을 가진 그녀가 아마도 가벼운 증세의 병동 환자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이 둘은 전우를 만난 역전의 용사처럼 서로를 반가워했고, 몇 마디 더 주고받으며 수다의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를 주시하던 홀 담당 매니저는 곧 후미야에게 눈짓을 보냈고, 아쉽지만 그들의 짧은 대화는 마무리되고 말았다. 다음 날도 점심시간에 맞춰 그 여학생은 하얀 파자마를 입고 후미야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병동 내 식당에 왔다. 반가움에 여학생에게 다가가던 후미야는 곧 그녀의 맞은편에 앉은 중년의 의사를 보곤 멈칫했다. 아마도 중년의 의사가 아야카야카와 상담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후미야는 잠시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모든 얘기가 명확히 들리지는 않았고, 주로 중년 남자 의사의 말들 중 몇 문장만이 겨우 들렸다. 돈이라면 지난주에도 충분히 줬잖아. 그래서 얼마나 더 필요한데? 그냥 서로 잘 지내보자는 거잖아. 너도 나도 즐거울 것 같지 않아? 그럼 오늘 밤 방으로 내가 갈게. 기대해도 좋아. 곧 그들의 대화가 끝나고 의사는 다급히 다시 병동으로 돌아가는 듯 자리를 떠났다. 그 자리에 홀로 앉은 아야카야카는 다소 짜증과 시큰둥함이 섞인 표정을 보이고 있었다. 후미야는 여학생이 그 중년 의사에게 큰 약점이 잡혀 곤란한 처지에 빠져 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했다. 후미야는 식당 직원들에게 그 중년 의사가 누구인지 물어봤고, 주방 이모님에게 그가 이 병원의 정신과 의사 기사야만 하는 걸 듣게 됐다. 아르바이트가 끝나자마자 후미야는 아야카야카의 입원실이 901호라는 것과 그녀의 실명이 아야카라는 걸 알아내 그녀를 찾으러 병동을 방문했다.
역시 후미야의 불길한 예감이 들어맞듯이 901호에 있어야 할 아야카의 병실은 비어 있었고, 후미야는 그 즉시 나이가 꽤 있어 보이는 간호사에게 그녀의 행방을 물었다. 간호사님, 901호에 아야카 씨 못 봤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후미야는 난감해하는 간호사를 뒤로하고 병동을 뛰어다니며 아야카를 찾아다녔고, 곧 주차장에서 기사야마가 아야카를 고급 승용차에 태우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악마 같은 기사야마 선생이 아야카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장면을 본 순간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기사야마, 이 개자식. 아야카 양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기사야마는 놀람과 의아함이 담긴 눈빛으로 후미야를 보며 말했다. 후미야 씨,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그때 주차장 비상계단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급히 뛰어내려왔고 그들은 누군가를 찾듯이 두리번거렸다. 이내 아야카를 본 그 무리들이 소동이 벌어지는 그곳으로 달려갔다. 후미야도 그 무리를 발견했고 이내 그들의 등장이 의아한 듯한 표정으로 되뇌었다. 왜 내가 일하는 식당 직원들이 이곳에 단체로 달려왔을까? 어찌됐건 당장 급한 건 저 악마 같은 의사에게서 아야카를 구해내는 것이었다. 후미야는 챙겨온 등산용 나이프를 꺼내들고는 기사야마를 위협하며 달려들었다. 후미야의 저돌적인 공격에도 기사야마는 익숙한 듯한 재빠른 스텝으로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그녀가 칼을 쥔 손을 뒤로 꺾어 순식간에 제압해버렸다. 곧 식당 직원들이 그 현장에 도착했고 후미야는 도와달라고 외쳤다. 주방 이모. 홀 매니저님. 기사야마, 이 개자식이 아야카를 납치하려고 해요. 빨리 막아주세요. 하지만 어째선지 이 광경을 보던 홀 매니저는 후미야의 다리를 잡으며 그 제압 과정에 손을 거들었다. 그리고 다른 식당 직원들도 짠듯이 후미야의 남은 팔과 머리 등을 잡아채며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와 동시에 식당 주방 아주머니가 후미야의 팔에 다급하게 주사바늘을 찔러 넣었다. 후미야는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생각과 동시에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고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후미야가 마지막으로 본 건 아야카가 겁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장면이었다. 몇 시간 후 후미야는 팔과 다리가 침대에 포박된 채로 눈을 떴고 그녀가 갇힌 병실 밖에선 아야카와 기사야마가 속삭이듯 작게 대화하고 있다. 후미야 씨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진정제를 주사했으니까 한동안은 깨지 못할 거야. 아야카, 너에게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왜 그러는 건데? 아빠가 인턴 시절이니까 아마 20년쯤 됐을 거야. 당시 후미야는 고등학생이었지. 그녀가 아르바이트하던 카페에서 괴한이 그녀에게 칼을 휘둘렀고 그때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거지. 손에 남은 흉터도 그때 생긴 거야. 난 후미야 씨와 대화하면서 이상하단 걸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후미야 씨 불쌍해. 최근에는 상태가 호전돼서 개방병동으로 옮겼던 건데 다시 폐쇄병동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아. 그나저나 아야카, 너 아빠 병원에서 언제까지 아르바이트 할 거야? 요즘 시간이 너무 없어서 고민 중이야. 그나저나 후미야 씨가 왜 아빠한테 그랬는지 나 알 것 같아? 그래? 뭐 때문인데? 아마 아빠랑 내가 나눈 대화 때문일 거야. 아빠가 나랑 펄프페로 게임 같이 하려고 내 방에 온다고 한 거랑 나한테 용돈 준다는 얘기를 오해하고 날 구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렇게 됐던 거구나. 후미야의 의식이 아직 또렷하게 돌아오진 않았지만 문 밖에서 아야카와 그의 아버지 기사야마의 대화를 어렴풋이 듣게 되면서 후미야의 오해도 풀리게 된 것 같다. 그리고 후미야 자신이 어떤 처지인지도 기억이 난 그녀는 다시 진정제에 취해 깊은 잠에 곧 빠져들었다. 며칠 후 901호 병실에서 깨어난 후미야는 복도에서 우연히 기사야마 선생을 마주쳤고 선생이 먼저 그녀에게 안부를 물었다. 후미야 씨, 몸은 좀 어떠세요? 선생님 덕분에 많이 괜찮아졌어요. 지난번에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좀 더 후미야 씨 상태를 잘 살폈어야 했는데. 제 잘못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 따님께서는 아야카라면 그만뒀어요. 뭐더라? 요즘 펄프페러에 푹 빠져서 시간이 부족하다네요. 그때 병실 복도에 난 창문으로 눈을 돌린 후미야의 눈에 급히 어디론가 달려가는 아야카가 보였다. 후미야는 자신도 모르게 급하게 병동의 비상구를 통해 빠져나와 그녀를 불러세웠다. 저기, 아야카님. 저번엔 정말로 죄송했어요. 아야카는 갑자기 나타난 후미야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밝은 미소로 그녀에게 답했다. 아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아빠와 대화한 게 충분히 오해 살 만했어요. 그리고 저 병원 아르바이트 그만둔 거는 사정이 있었던 거지 절대 후미야님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급하게 가야 할 곳이 있어서 이만. 후미야는 아야카의 그 말에 손사래를 치며 그녀에게 말했다. 죄송해요. 제가 괜히 아야카님 시간을 빼앗았네요. 그럼 게임에서 언제 한번 봬요. 알겠어요. 곧 봬요, 게임 속에서. 그 말과 함께 아야카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며 후미야에게 힘차게 손을 흔들곤 웃어 보였다. 후미야도 그런 아야카의 밝은 모습에 웃어 보이며 손을 흔들었지만 그녀와의 헤어짐이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때였다. 일순간 아야카의 허리가 활처럼 휘어졌고 가슴이 젖혀지는 것처럼 보였다. 동시에 그녀의 배가 부풀어졌고 아야카의 웃던 얼굴은 공포와 경악에 잠식됐다. 마치 풍선에 바람을 넣듯이 차츰 그녀가 빵빵하게 부풀었고 곧 펑하는 소리와 함께 아야카였던 것이 터져버렸다. 그녀를 이루고 있던 조각들이 길거리에 흩어졌고 후미야는 자신의 병세가 다시 심해진 탓에 이런 광경을 목격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생각에 이르렀다. 하지만 후미야의 이런 희망사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횡단보도 근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터져버린 아야카의 조각들을 보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그건 후미야가 만들어낸 환각이 아니라는 증거였다. 그때 후미야는 펄프페러의 캐릭터가 사용하는 투명폭탄이라는 기술이 떠올랐다. 혹시 아야카는 그 기술에 당한 게 아닐까? 전조.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에 더 걸리기 쉽다는 통계는 이미 학계에 널리 퍼진 사실이다. 기사야마 선생은 자신의 집을 감시하는 여성을 보며 혹시 자신에게도 그런 증상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 그가 감시를 당한다고 의심하게 된 건 꽤 오래됐지만 확신이 든 건 오늘이 처음이다. 기사야마는 자신의 볼을 강하게 꼬집어 신경계 반응을 확인했다. 그는 평소 건강관리도 철저하고 특정 약물을 복용하지도 않고 있다. 분명 그 감시자가 자신의 눈에만 보이는 상상의 존재는 아니라고 확신했다. 그 감시자는 지금 기사야마 집 맞은편에 승합차를 댄 채 몇 시간 동안 기사야마 집 주변을 관찰하고 있다. 썬팅을 했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차 안에는 30대 여성이 카메라를 쥐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게 보였다. 확신이 든 기사야마는 결심이 선 듯 집을 뛰쳐나가 그 자동차의 창문을 강하게 두드렸다. 그와 동시에 승합차는 시동을 걸고 그 자리를 벗어났고 그것을 쫓으려던 기사야마를 누군가 불러세운다. 아빠, 거기서 뭐해? 아니, 저 승합차 분명 우리 집을 감시하는 것 같아서 경고하려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야카의 언니이자 기사야마 선생의 첫째 딸 마후유였다. 그때 기사야마의 첫째 딸 마후유의 매니저 무이가 답했다. 이제 아카다마의 유명세가 그 정도는 된다는 거겠죠? 이쪽 업계에선 흔한 일입니다. 아버님께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매니저의 말처럼 요즘 마후유가 활동하는 아이돌 밴드 그룹 아카다마의 인기가 심상치 않은 건 사실이다. 다행인 건 마후유는 복면을 쓴 컨셉의 보컬로 대중에게 인기 그룹의 멤버가 평범한 여대생 마후유라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언론의 정보력이라면 충분히 마후유의 정체를 이미 알고 기사야마의 집에 잠복했을 수도 있었다. 그런 생각에 미치자 기사야마는 자신이 과민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집 앞에까지 잠복하는 건. 아무튼 매니저님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저희 회사에서도 아티스트의 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테니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아빠, 엄마와 아야카에게는 비밀이야.
둘 다 멘탈이 약해서 이런 얘기 들으면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야. 그래. 아빠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럼 오늘 있던 일은 엄마와 네 동생에겐 비밀로 하자꾸나. 그렇게 기사야마와 마우유는 매니저를 배웅하고 오늘 일을 나머지 가족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했다. 약간의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사실 기사야마는 자신의 삶에 극도로 만족하고 있었다. 여배우이자 자신의 아내인 키키, 대학생이자 자신의 꿈을 쫓으며 아이돌 활동을 하는 장녀 마우유. 항상 밝고 어떤 일이든 적극적인 둘째 딸 아야카. 그는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돼 있었다. 사실 기사야마의 이런 마음은 어린 시절 그의 경험에서 온 것이다. 그의 어린 시절도 한때 남부럽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대형 수조에서 탈출하거나 불붙은 관을 탈출하는 등의 생존 마술의 대가였다. 그의 명성은 당시 전국적으로 유명했고 TV 출연도 셀 수 없이 할 정도였다. 하지만 기사야마의 아버지가 출연할 예정인 불서의 남자라는 프로그램의 리허설 중 그는 1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남은 여생을 불구로 보내야 했다. 그리고 그 사고 이후 기사야마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평생을 보냈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 매일 학대받게 됐다. 그 가족이 그렇게 된 건 오직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다. 기사야마의 아버지가 10m 아래로 추락했다는 사실. 기사야마는 그때 알게 됐다. 아무리 완벽한 행복도 별거 아닌 일로 균열이 나고 결국 깨져버린다는 걸. 그렇기에 기사야마는 자신의 가정을 이룬 후 항상 이 완벽한 행복에 작은 균열도 만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오늘도 기사야만의 가족은 분주한 아침을 보내고 있다. 언니, 고데기 쓰고 어디 뒀어? 몰라? 엄마한테 물어봐. 키키, 오늘은 언제 퇴근해요? 여보, 나 오늘은 많이 늦을 것 같아. 버라이어티 촬영 끝나고 회식이 있어. 밥이랑 반찬은 다 해놨으니까 당신이 챙겨 먹어요. 알겠어. 신경 쓰지 마. 아야카, 오늘도 아르바이트야? 아빠. 오늘 무슨 음료 시음인데. 시급이 엄청 높아. 그래, 아야카 열심히 인 건 좋은데 오늘 폭염이라니깐 물 많이 마시렴. 그리고 마우유도 스케줄 중간에 수분 섭취 충분히 하렴나. 알겠어요, 아빠. 이렇게 분주한 기사야마가의 아침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기사야마는 또다시 그의 일터로 출근해 병원 옥상에서 담배를 피며 업무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그에게로 한 남성이 다가왔다. 그 남성은 이모쿠보라는 관할서 형사로 예전에 기사야마가 이모쿠보 담당 사건에 자문을 해준 후 가끔 기사야마에게 방문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사이가 됐다. 이모쿠보 형사님, 오늘은 또 무슨 용건이신 거죠? 이봐, 선생, 정말 다중인격이란 게 존재해. 살인사건이나 변태 같은 강간 사건들을 저지른 놈들은 왜 하나같이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또 다른 자신이 했다는 헛소리를 하는 거야. 물론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봐야 진단할 수 있지만 분명 해리성 정체감 장애, 즉 다중인격은 존재합니다. 아니, 난 이 거지 같은 내 인격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말이야. 어째서 그런 전형아 같은 놈들이 여러 개의 인격을 거느릴 수 있는 거야? 그렇진 않아요. 흔히 뇌과학적으로 대뇌화 지수란 게 있죠. 이 지수는 피질 속 뉴런의 개수와 신체 대비 뇌의 중량 비율이 중요한 척도죠. 침팬지와 인간의 지수가 약 4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리고 뉴런의 개수만으로 인간과 비슷한 수준은 코끼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는 코끼리만한 생명체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좋은 성능의 뇌가 탑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신체는 코끼리보다 수십 배 작죠. 결국 인간에겐 여러 개의 인격을 거느릴 만큼 여분의 성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선생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냥 그런 놈들을 보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아무튼 시간 뺏어서 미안하네. 그럼 난 이만 가볼게.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 며칠이 지났지만 기사야마는 자신의 집을 감시했던 그 일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았다. 자신의 행복에 균열이 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기사야마는 곧 결심을 하고 그 자동차 차주의 신원을 다소 불법적인 업체를 통해 알아내게 되었다. 결국 퇴근 후 기사야마는 아오바시 아사바야시구 호토기초의 한 아파트에 도착했다.
그곳의 지하주차장을 둘러보니 자신의 집을 감시했던 그 승합차가 보였다. 그는 곧바로 조회된 신원 정보에 적혀있는 908호로 올라가 인터폰을 눌렀고 한 여성이 문을 열며 짜증난 듯이 말했다. 무슨 일이시죠? 기사야마 세이타라고 합니다. 며칠 전 우리 딸아이를 감시했던 걸 다 알고 왔습니다. 그 여성 이즈미 사키는 이미 기사야마가 모든 상황을 파악한 걸 알고는 더 이상 속일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고 바로 답했다. 잠시만요. 옷 갈아입고 바로 나올게요. 집 앞에 조용한 공원이 있는데 그곳 벤치에서 대화 나누시죠. 그렇게 이 둘은 한적한 공원의 벤치로 자리를 옮겼고 야심한 시각 탓에 주변은 사람의 기척 없이 고요했다. 기사야마가 물었다. 우선 그쪽 신분을 밝히시죠. 전 일간지 데일리 도호쿠의 기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따님의 일 때문에 잠복했던 게 맞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혹시 마후유 양의 소속사 라이이 프로모션이 지금까지 저지른 업계의 더러운 일에 대해 알고 있으신 게 있나요? 뭐 어느 정도 그 업계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고 라이 프로모션도 간혹 그런 기사에 거론된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딸과 무슨 연관인지 혹시... 죄송합니다. 지금은 저도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따님의 사생활을 비난하려는 의도로 취재하는 게 아니라 소속사의 비리 때문이라고만 알아두세요. 저는 제 가족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제겐 자세한 사정을 들을 권리가 있어요. 죄송해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단 말 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딸아이 그리고 우리 가족 주변에 얼씬거리지 않겠다는 약속만이라도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저도 더 이상 어쩔 수 없군요. 그 말과 함께 기사야마는 주머니에 챙겨온 수술용 메스를 꺼내들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제가 방금 드린 부탁은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사야마는 신속한 움직임으로 그녀의 뒤로 돌아가 그녀 목에 팔을 감고 경동맥을 강하게 압박하며 조였다. 몇 초 후 이즈미의 의식은 날아갔고 기사야마는 익숙한 듯 그녀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올리고 귀 밑을 타격해 턱관절을 탈구시켰다. 그러곤 메스를 쥔 손을 그녀의 목구멍에 쑤셔봤고 목의 점막에 메스를 깊이 찔러 넣은 후 경동맥을 빠르게 찢었다. 그와 동시에 손을 뺐고 그녀의 구강에서는 분수처럼 피가 솟구쳤다.